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건강한 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요즘 우파 내에서 2022년 대통령 선거는 어차피 질터이니 포기하자라는 그런 패배의식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제가 우파의 평론가들 이런 사람들과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고, 그리고 평론가나 지식인 이런 사람들이 아닌 일반인들 사이에서도 이런 패배감이 놀랍게도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조선일보에는 김대중 주필이 또 그런 논리를 폈습니다. 어차피 지금은 미래통합당으로는 집권이 불가능하다. 또 마땅한 주자도 없다. 새로운 주자를 급조할 수도 없다. 새로운 당을 만들어서, 그런데 그 당도 2022년 대통령 선거가 아니라 2024년 총선에 주력해야 된다. 왜냐하면 어차피 지금 좌파 연합이 약 190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파가 집권을 해도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 2024년 총선에서 다시 의회 권력을 찾아온 다음에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2027년 대통령 선거를 겨냥을 하는 것이 보다 더 현실적이다. 이런 논리입니다. 미래통합당 가지고는 안 되고 설사 신당을 만들어야 되는데, 설사 그 당을 만든다 하더라도 2027년 대통령 선거를 겨냥해야 된다. 참으로 암울한 논리입니다. 제가 옆에 2022년 포기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논리를 세 가지를 제가 정리를 해놨고, 그리고 네 번째는 제가 생각하는 대표적으로 왜 2022년 대통령 선거를 포기하면 안 되는지 그 가장 중요한 이유를 제가 4번에 명기를 해놨습니다. 첫 번째 논리. 좌파 연합이 190석이니까 집권에도 무력하다. 그러나 시청자 여러분, 1988년 민주화 이래로 거의 대부분 집권 세력은 여소야대를 겪었습니다. 가장 최근에 여소야대가 아닌 적은 이명박 정권 때 두 번 총선, 2008년과 2012년 총선입니다. 1988년, 1990년 3당 합당을 한 민자당도 2년 만에 1992년 총선에서 패배했습니다. 과반수를 잃었죠. 대부분의 집권 세력이 좌든 우든 대개 몇 번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여소야대의 환경에서 국정을 운영한다는 것. 자, 여소야대는 좌파 연합이 190석이든 아니면 그러니까 이 상대 세력이 190석이든 170석이든 155석이든 별다른 차이가 없습니다.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서 180석 이상은 물론 영향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180석 이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지금 이 패스트 트랙 이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서 지금 이 좌파 연합이 모든 법안을 패스트 트랙으로 올릴 수는 있습니다. 180석이 이상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도 이 300일 내외의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의회 권력을 뺏긴 것은 아니라는 것. 물론 이제 이 예산이라든가 예산 관련 부수 법안, 세법 개정안 이런 것들은 과반수만 가지고 있으면 마음대로 통과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국회 선진화법을 만든 이래 계속 지속되어 오는 상황입니다.
물론 180석이냐 아니냐가 중요하지만 180석을 넘는다 하더라도 200석, 개헌을 할 수 있는 200석에는 미달하기 때문에 좌파 연합이 마음대로 법안을 처리를 하는 데에도 시간이 일단 걸린다는 것. 자, 그러니까 일단 2022년에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를 해서 우파가 권력을 가져온 다음에 자, 그러면 지금 좌파 연합이 패스트 트랙을 이용을 해서 법률을 마음대로 많이 바꿔 놓는다 하더라도 2024년, 2022년에 대통령 선거를 가져오고 2024년에 총선에서 우파 연합이 나름대로 180석 이상을,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의 그 기운을 계속 동력을 받아서 180석 이상을 얻게 된다면 우파 연합이 지금 좌파 연합이 만들어 놓은 법안의 상당수를 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바꿀 수 있습니다. 제자리로 원상 복귀를 해놓을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2024년 총선에서 이겨 2027년을 노려야 된다. 이것은 제가 일본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린 대로 그러면 지금 뭐 약 2년 임기가 문재인 정권 남았다고 칩시다. 1년 한 9개월 정도죠. 왜냐 2022년 3월 달에 대통령 선거가 있게 되니까 어쨌거나 2년이라 치고 다음 정권 5년을 빼앗기게 되면 7년을 좌파에게 이 나라의 운명을 맡기게 됩니다. 제가 4번에 왜 굳이 한반도의 운명이라고 표현을 해놨느냐. 지금 김정은 체제가 굴러가는 것을 보면 저는 저의 이 소신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향후 아무리 길게 잡아도 한 5년 내외, 향후 5년 내외에 한반도의 운명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김정은 북한 정권의 급변 사태가 일어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쿠데타든 김정은이의 질병이든 암살이든 아니면 봉기든 자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이 북한의 체제가 코로나에다가 유엔 제재 다 겹치고 지금 북한이 저렇게 막가파로 나오는 것도 아주 어려운 경제 사회적 상황이 주요한 이유일 겁니다. 자 그러면 향후 5년 내외 이 기간 동안에 북한 정권의 급변 사태가 터지고 이 급변 사태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한반도의 통일과 한반도 국가의 운명이 달라집니다. 남한이 아무리 경제를 잘 관리하고 남한 내부만 잘 국정을 운영한다 하더라도 이 급변 사태의 영향이 남한의 미래를 휩쓸어 버릴 겁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것은 이 급변 사태가 터졌을 때 이것을 관리해서 한반도를 자유민주 흡수 통일로 가져갈 수 있는 남한 정권이 좌파냐 우파냐 이것이 핵심적으로 한반도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요소입니다. 그런데 편의적으로 만약에 7년이라는 권력을 뭐 짧게 잡아서 좌파가 플러스 5년을 해서 12년 집권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짧게 잡아서 7년이란 권력을 좌파에게 계속 허용을 하게 된다면 문재인 그리고 문재인을 이어받는 좌파 대통령 뭐 이낙연이 되든 아니면 이재명이 되든 박원순이 되든 문재인을 이어받는 이 좌파 권력, 좌파 대통령이 북한의 급변 사태가 터졌을 때 자유민주 흡수 통일이 아니라 북한과의 어떤 뭐 낮은 단계든 높은 단계든 연방제 통일을 획책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남북한의 다 친중 정권이 들어서게 된다면 북한의 급변 사태를 관리하는 중국의 영향력을 극도로 키워줄 수 있고 이 통일은 점점 더 멀어질 수 있고 북한을 중국의 속국의 운명으로 완전히 밀어넣게 되는 그런 대단히 위험한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 우파는 대권주자가 없다. 새로 만드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하지만 정치는 가능성의 예술입니다. 만들어내면 됩니다. 오세훈 전 시장이나 원희룡 제주도 지사. 원희룡 지사는 이 지사가 된 이래 6년 동안 술도 끊고 골프도 끊고 나름대로 상당한 자기 개혁, 자기 변신의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오세훈 전 시장 나름대로 합리성과 이런 것을 가지고 외연을 넓힐 수 있는 그런 자산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나머지 또 여러 대권 주자들, 나경원, 이현주 의원, 전 의원, 만약에 부산시장을 탈환해 오는 주역이 된다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윤석열 잘 영입을 해서 그가 만약에 정치력을 가지고 있는 정치적인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것이 검증이 된다면 윤석열 같은 사람을 좋은 대권주자로 만들 수 있습니다. 윤석열을 중심으로 해서 신당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정말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얘기하는 수수께끼의 인물, 당 밖에 있는 40대, 50대 이런 인물들을 잘 가공을 해서 키워낼 수 있는 그런 기대주가 또 있을 수가 있는 것이지요. 눈앞에 보이지 않는. 2022년 대통령 선거를 포기해야 된다는 것은 무책임하고 위험한 패배의식입니다. 감사합니다.